안녕하세요. 전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던 여자입니다. 저는 사람에게 너무도 깊은 실망감을 느꼈었어요. 아주 어이없던 일을 계기로 전 소중한 사람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요. 제가 겪은 사건의 전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아직도 가끔은 그때의 꿈까지 꾸곤 합니다. 그 정도로 너무 강렬하게 제 기억 속에 자리를 잡은 일이었거든요.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그 충격 일화에 대해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전 지방의 도시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조용한 동네로 그때만 해도 이웃끼리 교류도 많이 하던 정다운 분위기 속에서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은주야, 정선아, 밥 먹자. 얼른 들어와. 야, 은주야, 오늘 우리 가족 너네 집에서 밥 먹나 보다. 얼른 가자. 제겐 가난쟁이부터 함께였던 소꿉친구가 있었답니다. 정선인 같은 동네 이웃사촌이었어요. 나이대도 비슷하고 임신 시기도 비슷했던 양가 부모님은 서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셨다고 해요. 그 덕에 친구와 저도 기억도 나지 않은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다 자연스레 단짝으로 자랐죠. 우리 두 가족은 서로 식사도 자주 함께하고 휴가철이면 계곡이나 바다, 겨울엔 눈썰매장도 함께 놀러가곤 했어요. 저보다 4살 위였던 언니와 그보다 1살 아래였던 친구의 오빤, 철이 들며 점점 가족 간의 모임에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와 친구만 부모님들을 따라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아주 재미나게 자랐죠. 1살, 2살 먹어가며 친구와 전 진로가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체능을 좋아했던 전 입시 미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디자인을 전공하고 싶다는 꿈이 생겼거든요. 반면 친구는 그런 저보다 공부를 더 잘했죠. 비록 그렇게 진로는 갈렸지만 그래도 우린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며 그렇게 힘든 수험생 시절을 버텼답니다. 이후 저와 친구는 서울의 대학에 둘 다 합격을 했습니다. 전 미대에 들어갔고 친구는 서울에서 10손가락 안에 든다는 대학의 새내기가 되었죠. 다른 대학에 진학해 자취방을 따로 구하긴 했지만 우린 서울로 올라와서도 종종 만나 수다를 떨고 나름대로 성인이라며 술을 마시기도 했답니다. 은주야, 나 김민호랑 헤어졌어. 나쁜 자식. 글쎄, 내가 질린데. 그런데 22살이었던 어느 날부터 친구가 방황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는 새내기 시절부터 복학생 선배와 연애를 했었는데요. 그 첫사랑 선배에게 차인 뒤 친구가 변해가는 겁니다. 정선아, 나 볼 일 있어서 너네 동네 지나가고 있는데 너 어디야? 같이 밥 먹을까?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아, 은주야, 나 지금 클럽이야. 뭐? 또 클럽? 이제 보니까 너 혀도 잔뜩 꼬였네. 야,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 요즘 왜 맨날 만취하도록 술 마시고 클럽에서 아침까지 밤을 새? 어렵게 들어간 학교에서 그렇게 빠지는 거 아깝지도 않아? 평소 친구는 술을 좋아하긴 했어도 매일 술을 달고 살거나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먹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당시엔 나이트보단 클럽이 더 유행할 때였는데 남자친구가 싫어한다며 한 번도 그런 곳에 가본 적도 없는 친구이기도 했죠. 그런 친구는 헤어진 뒤 한동안 절 붙잡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니 점점 클럽 죽순이가 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술을 마시다 학교 수업도 계속 빼먹더라고요. 전 친구가 잘못될까봐 걱정돼 계속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친구의 대답은 답답할 따름이었죠. 그거 좀 빼먹는다고 어떻게 안 돼, 얘. 지루하게 학교에만 틀어박혀 있다간 이 좋은 청춘 다 간다니까. 여기 있으면 스트레스 엄청 풀려. 그리고 여기엔 나 예쁘고 좋다는 남자들도 엄청 많아. 2년이나 만난 전 남친은 나한테 질른다고 했는데 그놈 눈이 삐었다는 걸 증명해내고 말 거라고.
야, 결국엔 너 차버린 그놈 때문에 네 인생 막 살겠단 말이잖아. 그게 말이 돼? 왜 그놈 때문에 네 인생을 손해봐야 하는데. 정신 좀 차려. 친구의 실연의 아픔을 그런 식으로 해소하고 있던 겁니다. 전 그런 친구가 걱정돼 학교 수업이 없을 땐 친구를 졸졸 따라다니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친구를 말렸죠. 과장을 좀 보탠 말이라 진짜 도시락을 싸다니진 않았지만 그만큼 친구에게 많은 마음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그런저런 귀찮아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 4학년을 휴학까지 하더라고요. 얘 은주야, 정선이 대체 왜 휴학하는 거라니. 아니 부모인 우리가 등록금도 다 대주는데 뭐가 문제지 말을 안 해 걔가. 그럼 월세 안 나가게 집에라도 와 있으라니까? 그건 또 싫대. 아무래도 걔가 술 먹고 노는 데만 계속 정신이 팔린 모양인데 네가 뭐라고 좀 해다오. 어? 이런 부탁해서 미안하구나. 오죽했으면 친구네 어머니가 제게 연락해 저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 사이 친구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모아 쌍꺼풀 수술까지 했더라고요. 그런 친구는 휴학한 지 몇 달 뒤엔 제게 찾아와 엉엉 울며 한심한 말을 했습니다. 은주야, 나 어떡해? 실은 나 그동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생활비는 돈이 모자라서 월세 밀렸었거든. 다음 달엔 알바 구해서 까진 보증금 충당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벌써 월세집 보증금이 다 까여버렸어. 부모님이 나 가만 안 두시겠대. 친구는 술 마시고 노느라 부모님이 구해주신 월세집 보증금까지 다 잃었더라고요. 모든 사실을 아신 친구의 부모님은 크게 분노하셨고 친구에게 이렇게 소리치셨다고 해요. 우린 더는 너한테 지원 못 해준다. 네가 거기서 공부를 하냐? 아니면 생산적인 일을 해보겠다고 돈을 벌기를 하냐? 우린 돈 더 못 보내주니까 집으로 들어오던지 아니면 서울 길바닥에서 노숙하든지 알아서 해. 자긴 서울을 떠나기도 싫고 노숙도 하기 싫다고 징징대던 친구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친구라고 전 친구를 위해 끝까지 화를 냈습니다. 다 자업자득인데 뭘 징징거리고 앉아있어. 아주 잘하는 짓이다. 고작 첫사랑한테 차였다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고 학원 망치고 너 아주 대단해. 가뜩이나 서러운데 너까지 이럴 거야? 그럼 뭐 아이고 잘했다 뭐 이렇게 해줄까?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말렸는데 귀찮아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나한테 어쩌라고 하소연이야? 야 한정선 생각 좀 해봐. 고작 2년 알고 지낸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네 인생을 계속 이렇게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면 그런 널 자식이라고 평생 키우신 네 부모님이 너무 불쌍하시지 않니? 제발 이제라도 정신 좀 차려. 전 호되게 당해봤으니 이제라도 친구가 정신 차리길 바랬습니다. 친구가 원래는 얼마나 착하고 똑똑한 아이였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전 우선 갈 곳이 없어진 친구더러 저희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해줬어요. 대신 조건을 걸었죠. 우리 집엔 공짜 없어. 나도 부모님께 월세만 지원받고 생활비는 가해랑 알바해서 벌고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너도 알바해. 그래서 생활비 절반 딱 내. 그리고 내가 봐준 월세는 절반씩 낸다 생각하고 꼬박꼬박 모아서 너희 부모님 드려. 최소한 네가 날린 보증금은 돌려드려 사람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희 부모님께 가서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렇게 말로만 죄송하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턴 정신 차리겠다고 약속드리라고. 이 조건 안 지키면 너 친구고 뭐고 쫓아낼 줄 알아? 술 먹고 놀러 다닐 땐 그렇게 친구와 친하게 지냈다던 사람들은 친구의 사정이 어려워지니 모두 모른 척 했다더군요. 결국 기댈 곳이 저밖에 없었던 친구는 이젠 정말 변하겠다며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하도 울어서 눈은 퉁퉁 부은 채로 말이죠. 그 뒤 서슬퍼렇게 두 눈을 뜨고 있던 제 눈치 때문인지 친구는 클럽을 뚝 끊었습니다. 술은 끊진 않았지만 더는 전처럼 내일이 없이 마셔대진 않았죠. 그런 친구는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 생활비를 내며
정말 자신이 날려버린 보증금을 다 모았습니다. 친구가 자기 부모님께 보증금을 돌려드린 날, 친구네 어머니는 제게 전화를 걸어 고맙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정선이가 자기가 정신 차린 건 다 은주 네 덕분이라는구나. 곧 복학도 하겠대. 한 번만 등록금 도와주면 다신 실망 안 시키겠다더라. 아휴, 갑자기 다 큰 딸내미 때문에 소갈이 제대로 하겠다 싶었는데 정말 고맙다, 은주야. 그렇게 친구는 겨우 다시 정신을 차렸습니다. 친구는 1년의 휴학 끝에 다시 학교에 복학도 할 수 있었어요. 친구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고 다시 친구 부모님이 학교 근처에 자취방도 얻어주고 학비도 대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뒤 우리의 우정은 전보다 훨씬 끈끈해졌죠. 친구는 제게 정말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많이 고마워하더라고요. 친구는 다행히 더 방황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한 뒤 적당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저도 꽤 유명한 의류회사에 취업해 우린 그렇게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전 20대 후반에 친구보다 먼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 친구 또한 결혼했습니다. 우린 서로의 결혼식에서 축가도 불러주며 진심으로 친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죠. 그렇게 결혼한 뒤 친구도 저도 새로 꾸린 가정에 적응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시부모님과도 남편의 동생인 시누이와 시동생과도 아주 잘 지냈어요. 솔직히 불편한 점도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시댁은 멀리 살던 친정과 달리 같은 서울이었는데 시모는 그런 우리와 자주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미안해 여보. 우리 어머니가 워낙 자식들을 좋아하셔서 내가 중간에서 거절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엄청 서운해 하시더라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이제 나도 가족이니까 할 만큼 노력해 볼게. 대신 당신 나랑 우리 친정에도 잘해야 한다. 고마워 여보. 당연하지. 난 지금도 당신이 종만 딸랑딸랑 울리면 달려갈 하인 일일걸? 저도 일하는 사람인데다 신혼인데 주말엔 남편은 둘이 보내며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남편은 생각보다 중간 역할을 야무지게 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시댁과 사이가 틀어질 것 같은데 또 시모가 나쁜 분은 아닌 걸 알았기에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기왕 결혼한 거 전 최대한 평화롭게 잘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주는 아니어도 길게는 3주, 짧으면 2주 정도에 한 번은 시댁에 찾아갔죠. 친정 부모님이 절 보고 싶어 하듯 시모도 그러실 거고 제가 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듯 남편도 그런가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요. 아가, 내가 좀 유난히 시엠이지? 나도 아는데 평생 자식들한테 매달려 살다 보니까 자꾸 형식이가 그립고 아쉽더라고. 너도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나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내가 더 잘하마. 그랬더니 다행히 시부도 시모도 제게 고맙다고 말해주시더군요. 전 연년생 아들과 딸을 낳았는데 임신 기간엔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 대신 절 더 잘 챙겨주시기도 했죠. 물론 남편도 친정에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기에 우린 그렇게 조금씩 양보하며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아가씨, 주말에 도련님이랑 우리 집 놀러와요.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요. 두 사람 다 조카들 엄청 좋아하잖아요. 자고 가요. 두 사람 좋아하는 맥주도 많이 사둘게요. 전 시누이와 시동생도 잘 챙겼습니다. 언니밖에 없던 저에게 두 사람은 아주 귀여운 동생처럼 느껴졌죠. 그렇게 자신들 예뻐해 주는 데다 시부모님과도 잘 지냈기에 두 사람도 제게 참 호의적이었어요. 우와, 홍준 씨, 우리 너무 오랜만이죠? 어째 더 멋있어진 것 같네요. 저와 남편은 친구 부부와도 한 번씩 부부 모임을 가졌습니다. 남편들끼리 나이도 동갑이라 우린 서로 예의를 갖추며 친하게 지냈죠. 하지만 결혼 전처럼 친구와 자주 만나지 못했어요. 친구네 부부는 친구 남편 쪽 문제로 아이가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과 제겐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일하느라 바쁘고 집도 같은 서울이지만 가깝진 않았는데 육아까지 해야 했기에 시간이 좀처럼 잘 나질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양가까지 챙기느라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우린 1년에 한두 번이나마 꼭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친구한 연락을 자주 주고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하나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렵다 뭐다 해도 형식 씨 별 걱정 없죠? 네? 아유, 아니에요. 걱정 많죠.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지 않겠어요? 무슨 재벌집 자식도 아니고. 에이, 그래도 저 같은 일개 월급쟁이랑 전문직은 다르잖아요. 무려 세무사인데 잘려도 자기 사무소 차리거나 다른 법인으로 이직하면 되니까요. 부럽습니다. 근데 뭐 세무사 연봉도 좀 찾아보니까 썩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 남편은 세무법인에 다니는 세무사였고 친구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친구 남편이 제 남편에게 자격지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갈수록 시기심을 나타내는 것 같았어요. 은주 씨는 좋으시겠어요. 누가 남편 직업이 뭐냐고 물으면 엄청 자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제 남편 멋지죠. 근데 직업 때문이 아니라 그냥 가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남편이라 멋진 거예요. 정선이도 홍준 씨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데요. 저희 집사람이요? 에이, 아니에요. 저 같은 일개 회사원이 뭐가 자랑스럽다고요. 전 애초에 무정자증인 게 다행인 것 같아요. 형식 씨처럼 능력 있어서 자식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키워주지도 못할 것 같았으니까요. 아, 저도 집안 환경만 좀 더 받쳐줬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세상 참 불공평해요. 그죠? 형식 씨,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처음에 들으면 그냥 부러움인 것 같아도 뒤에 들어보면 은근슬쩍 제 남편에게 비아냥거리는 것이 느껴져 갈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엔 친구가 먼저 말리며 저와 남편에게 사과했으니 넘어갔는데 나중엔 저도 못 참겠다고 생각했어요. 홍준 씨, 솔직히 저희 시댁도 그렇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인데 자식도 셋이나 돼서 제 남편 대학도 자기 힘으로 졸업했어요. 고등학생 때도 학원 딸랑 하나 다녔다고 들었고요. 제가 듣기로 홍준 씨 외아들이라 그래도 집에서 많이 밀어줬다고 알고 있는데 제 남편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를 그렇게 낮추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요. 전 화가 나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습니다. 내 남편 또 건들면 가만 안 있겠다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요. 저처럼 참고 있던 남편은 놀란 눈으로 절 바라봤고 친구 남편은 민망한 듯 흡연을 하러 가더라고요. 혼자 자리에 남은 친구가 그런 자기 남편 대신 저와 남편에게 사과했죠. 미안해, 은주야. 내가 진짜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 미안해요, 형식 씨. 실은 예전에 제가 딱 한 번 남편이랑 형식 씨를 비교했었거든요. 맨날 자기 개발도 안 하고 회사에서도 농땡이 피우는 거 다 하는데 계속 승진해서 밀린다고 집에서 신경질만 부리고 다니니까 제가 열이 받아서 그만. 제가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 불똥이 형식 씨한테 튀었네요. 그날 자리는 결국 서먹한 채로 끝났습니다. 그 이후 전 더 이상 부부 모임 약속을 잡지 않았어요. 남편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가 불편해서 싫더라고요. 그 후 제가 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운 좋게 이직도 하며 일이 많이 바빠졌답니다. 그래서 친구와의 연락도 뜸해진 지 시간이 좀 흘렀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 뒤 어느 날 친구가 울면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은주야, 뭐야, 갑자기 온다고 해서 놀랐는데 너 울어? 무슨 일인데? 친구에게 전화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 전 눈물 범벅이 된 친구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도 크게 놀라며 얼른 친구에게 온술 한 잔 가져다 줬죠. 그날 아이들을 재운 뒤 우린 술을 한잔하며 친구의 사정을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게도 친구는 이혼 서류를 접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혼? 갑자기 왜?
그 개자식이 바람피웠어. 그것도 반년 넘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대. 내가 그걸 알아채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니까.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안 걸릴 줄 알았대. 자기는 어차피 무정자증이라 누굴 임신시킬 일도 없고 내가 야근이나 회식한다고 하면 별다른 의심도 안 하니까 걸릴 줄을 몰랐다는 거야. 그냥 논 거래. 그러면서 오래된 사이도 아닌데 한 번만 봐달라는데 그게 말이야? 너 같은 더러운 놈이랑 절대 못 산다고 하곤 바로 갈라서 버렸어. 그놈은 자격지심뿐 아니라 그냥 뼛속까지 못난 놈이었더군요. 그놈은 바람을 피워 친구에게 위자료를 토해내며 이혼을 당했던 겁니다. 왜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냐고 하니 너무 정신이 없어 그럴 여유도 없었다고 해요. 그럼 집은? 시댁 돈이 많이 들어간 집이니까 난 그냥 재산 분할 받고 나오려고. 그 돈이랑 위자료 합해서 수일이 쪽에 집 구할 거야. 이미 봐둔 집도 있어. 부모님은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그럼 내 직장은 어떡하니?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잘 안 풀리지? 난 그놈 때문에 강제 딩크로 살게 된 것도 다 이해해줬는데 어떻게 그놈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다 망했어. 친구는 인생이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냐며 오열했습니다. 다음날 남편과 전 출근해야 했지만 우린 피곤한 티를 내지 않고 새벽 4시까지 친구와 술잔을 부딪혀 주었죠. 가장 친한 친구의 예기치 못한 불행이 정말 너무도 가슴 아팠어요. 이후 친구는 수유리 쪽에 집을 구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의 아픔으로 인해 친구는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은주야, 퇴근했어? 너 애들 때문에 집에 가봐야지. 나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괜찮아. 애들은 남편한테 부탁 좀 하지 뭐. 우리 같이 저녁도 먹고 술도 한잔 할까? 우리 중간에서 만나자.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육회? 친구는 외롭고 힘들다며 제게 자주 연락을 하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친구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술도 함께 마셨답니다. 가끔 주말엔 남편도 함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린 친구를 집에 초대하기도 했어요. 여보, 자꾸 이래서 미안한데 정선이가 오늘 생일인데 혼자 있기가 쓸쓸한가 봐. 내가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 아휴, 정선이 걱정이다. 난 괜찮아. 당신 친구가 내 친구지 뭐. 나도 정선이 본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걱정돼. 아예 집으로 오시라 그래. 애들 곧 잘 테니까 나도 같이 술 한잔하게. 내가 지금 나가서 케이크도 사올게. 제 친구가 자기 친구 아니겠냐며 남편도 그런 친구를 많이 걱정해 줬습니다. 불편할 법도 한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린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걱정되어 차를 타고도 조금 멀었던 친구 집에 2번 정도 방문하기도 했죠. 고마워, 은수야. 진짜 나한테 너밖에 없어. 형식 씨한테도 너무 감사해요. 야, 친구끼리 힘들 때 옆에 있어줘야지. 물론 내 남편한테 나도 너무 고맙지만 너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으면 똑같이 해줬을 거잖아. 그건 당연하지. 여보, 그래도 난 바람은 안 피워. 참, 말이 그렇다는 거지. 다행히 친구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밝아진 친구는 힘없이 전화하는 일이 줄었고 그렇게 친구가 이혼한 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아우, 내가 못 살아. 그렇게 내가 피곤한 날엔 차 끌고 나가지 말라고 했지? 미안. 근데 차가 편하니까 그랬지. 어느 날 남편은 깜빡 졸다 차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상대방도 다친 것은 없었지만 남편은 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맡기게 되었죠. 상대 측 차도 보험 처리를 하기로 했고요. 당시 남편은 회사 일이 많다며 새벽까지 야근하는 일이 잦았는데 걱정이 되던 와중 그만 사달이 났던 겁니다. 잔소리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인명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 차를 찾아올 때까지 한동안 제 차를 남편에게 빌려주기로 했어요. 남편 직장이 제 직장보다 집에서 더 멀었고 대중교통을 타기엔
교통편도 복잡했거든요. 차라리 남편이 택시를 탔으면 했지만 일도 많은 와중 차가 있어야 집에 빨리 오고 갈 수 있다기에 한우 수 없이 제 차 키를 넘겨주었죠. 그런데 남편에게 차를 빌려준 지 이틀째가 됐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뭐야, 일이 많이 바쁜가? 왜 전화를 안 받지? 남편은 그날도 일이 많아 늦게 들어올 거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늦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10시가 넘어서도 연락 한 통이 없는 거예요. 더 늦으면 늦는다거나 하는 연락을 할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어봤더니 남편은 몇 통을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밤 12시가 되고 새벽 1시가 되자 슬슬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에도 일이 바쁘면 연락이 잘 되지 않았던 때가 있어 기다렸던 건데 그렇게까지 안 되니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기다리며 초조해하던 전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어요. 저도 혼자 애들 돌보랴 직장에서 치이랴 많이 피곤했던 모양이었죠. 그렇게 잠들었다 깨고 보니 어느덧 아침 7시가 다 되었더라고요. 이건 진짜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 그래야겠다. 전 애들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며 조금 더 남편을 기다려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내 돌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전 평소 아이들을 한 번씩 서로 맡아주며 친하게 지내던 옆집 분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저희 아이들을 부탁드렸습니다. 아직 애들이 저학년이라 애들만 집에 두기가 걱정스러워서요. 그리고는 옷을 챙겨 입고 경찰서로 향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여보세요? 거기 땡땡 차주부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차 좀 빼주세요. 차를 제 차 앞부분에 너무 가깝게 대놔서 제가 뺄 수가 없잖아요. 저 빨리 나가봐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남자는 제 남편이 끌고 갔던 제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건 거였어요. 제 차라 번호도 제 번호가 붙어 있어 제게 전화를 걸었던 겁니다. 전 남편이 대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다 싶어 거기가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에 아주 불길한 예감이 더해지더라고요. 여기 수율인데요. 뭐야, 여기 근처 사는 분 아니었어요? 어쩐지 처음 보는 차더라니. 아, 여긴 다 맨날 대더니 주택가 사람들만 대는 데인데. 그 아저씨가 말한 위치는 제 친구의 집이 있는 동네더라고요. 남편 회사에서 그곳까진 거리도 가깝지 않은데 왜 연락 두절이 된 남편이 거기 가 있나 싶더라고요. 설마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는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건가 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상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도 그런 일이 빈번한 세상이었으니까요. 전 우선 그분께 정중히 사과드리며 양해를 구했답니다. 죄송한데 차를 남편이 끌고 나간 거라 제가 거길 가려면 택시를 타도 30분 정도 걸릴 것 같거든요. 당장 남편도 연락이 안 되고요. 제가 가도 차키가 저한테 없는데 어쩌죠? 아이, 장난쳐요? 나 당장 나가봐야 한다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택시비에 죄송한 마음을 더 더해서 계좌에 돈을 좀 보내드려도 괜찮을까요? 제가 지금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전 급해 보이던 그분께 연신 정중히 사과드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을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아저씨께선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더군요. 그렇게 아저씨 계좌로 돈을 보낸 전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택시를 타고 그 아저씨가 말해주신 주소로 가보았더니 정말 제 차가 그곳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 친구의 집에서 훨씬 더 코앞이었어요. 아닐 거라고 애써 부정하려던 제 의심이 더더욱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죠. 전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으며 곧장 친구 집으로 달려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은지야, 네가 여길 왜... 친구의 집은 구축 주택이었는데 예전 인터폰이라
얼굴이 보이는 화면은 따로 없고 목소리는 들리는 인터폰을 쓰고 있었어요. 그걸 알았기에 전 아무 말 없이 초인종만 계속 눌렀던 거죠.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자 친구는 약간 신경질적으로 문을 열다 절 발견하곤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뭐야? 누군데? 이 여자 뭐야? 그런데 그런 친구 옆에서 나온 건 예상과 다르게 웬 낯설고 험악하게 생긴 남자였어요. 하지만 전 현관에서 남편이 그곳에 있다는 증거를 바로 발견할 수 있었죠. 그곳엔 2달 전 제가 남편 생일 선물로 사줬던 운동화가 놓여 있었거든요. 우리 남편 차가 이 근처에 있길래 설마 했는데 역시 맞네. 저거 내 남편 신발 맞지? 내 남편 여기 있지? 뭐야? 저 여자 이영식이 마누라야? 전 냅다 절 막으려는 친구와 그 남자 사이를 뚫고 집 안에 쳐들어갔습니다. 전 남편을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헤집고 다녔어요. 거실에도 주방에도 안방에도 없던 남편은 집 안쪽 작은 방 문을 열자 그곳에 있던 의자에 걸터 앉아 있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친구 집에 있었던 겁니다.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길... 이러면 안 되는데?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경악스러운 듯이 절 불렀습니다. 전 날아가려는 이성을 겨우 붙잡곤 소리쳤어요. 대체 뭐야? 당신 밤새 연락 두절이더니 대체 왜 여기 있어? 저 남자 뭐고 당신 정선이 쟤랑 뭐하고 있던 거냐고. 빨리 똑바로 말하지 못해? 아니 이게 그러니까... 진짜 다 망했네. 내가 그러니까 휴대폰은 달라고 했잖아. 제 외침에 남편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히려 악을 쓰더라고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 다시 현관 쪽을 쳐다봤더니 어느새 낯선 남자는 도망갔는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곳엔 친구 혼자만 남아 안절부절 못하며 제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제게 자꾸만 오해라는 말을 반복했죠. 그러니까 무슨 오해? 아니, 너 지금 이상한 생각하고 있을 건 아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알긴 알아? 나 지금 너희들이 바람난 건가 의심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근데 도망간 아까 그 남자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누구든 빨리 솔직하게 다 털어놔. 빨리. 은지야,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내 남자친구인데 내가 남자친구랑 같이 형식 씨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서 잠깐 불렀다가. 뭐? 내 남편한테 상의할 일이 뭐가 있는데? 너 지금 말 진짜 이상하게 하는 거 알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형식 씨 휴대폰이 변기에 빠졌는데 아는 오빠가 그걸 고쳐줄 수 있다고 해서 잠깐 왔다가... 그만해. 이제 다 틀렸어. 모르겠어? 거짓말할 거면 제대로 좀 하든가. 친구는 도무지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더라고요. 그런 친구의 말을 듣던 남편은 또다시 악을 쓰며 친구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대뜸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남편 말을 들어보니 역시나 제 불길한 예감이 맞았어요. 미안해 여보. 어차피 이젠 틀린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그래, 나 사실 정선 씨랑 잠깐 만났었어. 근데 딱 3개월 정도였어. 난 절대 안 넘어가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자꾸 연락하고 들이댔다니까? 나도 남자니까 잠깐 마음이 흔들렸는데 다 정리하려고 했어. 진짜야. 웃기시네. 내가 꼬시기 전부터 나한테 그렇게 추팔 던져놓고 내가 모를 줄 알았냐? 이렇게 다 들통나니까 나만 쓰레기 만들려고 해? 정리하려고 했다는 놈이 하루 휴가 쓰고 우리 집에서 같이 있자니까 좋다고 바로 달려왔냐? 그건 어쨌든 난 속은 거잖아. 그들은 바람을 고백하면서도 서로 으르렁대고 있더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그 전말이 아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저 몰래 휴가를 쓰고 하루 종일 친구와 그 집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던 남편은 제 차를 끌고 친구 동네로 왔었다고 해요.
그렇게 친구 집에 들어왔더니 아까 도망갔던 그 남자가 숨어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 친구는 당황한 친구에게서 휴대폰을 뺏고 그대로 집에 가두듯 붙들어 놓았다고 해요. 뭐? 그거 범죄잖아. 대체 당신을 왜? 나도 이유 듣고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 대체 왜 이러냐고 했더니 이 여자가 나한테 5억을 내놓으라는 거야. 안 그러면 당신한테 나랑 있었던 부적절한 일을 다 폭로하겠다면서. 심지어 이 여자 내 애를 임신했다고 초음파 사진까지 보여줬어. 자기한테 5억 안 주면 당신이랑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그 사실 모두 알리고 회사에도 알려서 망신을 주겠다고 했어. 이 여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난 속은 거라고. 솔직히 휴대폰만 포기하면 도망쳐 볼 수 있었는데 도망쳤다가 진짜다 폭로하면 어쩌나 싶어서 액수라도 좀 깎아보려고 계속 협상하고 있었던 거야. 정말 미안해, 여보. 남편은 친구에게 당한 거라며 흐느끼더라고요. 그 와중에 돈을 깎으려고 했다는 게 더 기가 찼죠. 바람이야 예상했지만 이건 너무 상상 못한 전개라 당황스럽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친구를 쳐다봤더니 친구는 벌벌 떨며 제게 해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너 임신했니? 은주야, 그게 사실 나 임신한 거 아니야. 요즘 조작이 쉬우니까 아무렇게나 초음파 사진 하나 구해서 거짓말했던 거야. 그럼 형식 씨가 더 겁먹을 것 같아서. 임신이 거짓말이란 말에 남편은 뒤에서 놀라 쌍욕을 하더라고요. 친구는 그런 남편의 말을 무시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은주야,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근데 내가 오죽했으면 이런 방법을 다 썼겠니? 나 돈이 너무 급해서 그랬어. 대체 무슨 돈이 급했는데? 무슨 사정이길래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쳤냐고. 실은 나 이혼하고 회사 잘렸었어. 하도 속상하다고 무단 결근하다가 남편한테 배신도 당했겠다, 직장도 잘렸겠다. 너무 분하고 서럽더라. 이딴 인생 왜 열심히 살아야 하나 싶어서 그 이후로 나 술집에서 일했었어. 남자들 비 맞추는 거야 귀찮았지만 일하면서 큰돈도 벌고 술도 마실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나이 많다고 날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생각보다 벌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술집에서 돈을 좀 빌렸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친구는 거의 3년 동안 저 모르게 술집에 다녔던 겁니다. 그 술집엔 깡패와 사채업자도 연관되어 있었는데 생각보다 돈벌이가 되지 않자 친구는 그들에게 돈을 많이 빌렸다더군요. 소위 말하는 마이킹을 잔뜩 땡겼던 거죠. 그게 쌓이고 쌓여 갚을 도리가 없게 되자 친구는 그들에게 심한 압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친구가 생각해냈던 게 돈 잘 벌던 제 남편을 이용하는 거였다네요. 물론 빚이 5억이나 되진 않았지만 겸사겸사 친구는 남편에게 돈을 더 많이 뜯어내려고 했던 겁니다. 내가 그랬으면 안 됐는데 진짜 돈 나올 구멍이 거기밖에 생각이 안 났어. 너나 부모님이나 오빠한테 술집에서 일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솔직히 내가 너한테 말 안 했었지만 형식 씨가 나한테 계속 추파 던졌었어.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는다고. 나도 그래서 더 작정하고 네 남편을 꼬셨던 거야. 오래도 안 걸렸어. 한 3일 공들이니까 바로 넘어오더라고. 근데 너한테 이렇게 걸린 이상 이제 다 틀렸어. 그 엄청난 사건의 전말을 들은 전 하도 황당해서 입을 떡 벌렸습니다. 결국 친구도 남편도 자기 손으로 자기 발등을 찍었던 거죠. 뻔뻔하게도 그들은 양쪽에서 제 팔을 잡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 여자가 지금 말 지어낸 거야. 난 추파 던진 적 없어. 그래, 내가 잠깐 저 여자 유혹에 넘어갔던 건 인정하는데 딱 3개월이잖아. 어? 나도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었던 거야. 제발 한 번만 나 용서해줘. 어?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은주야, 내가 정말 미안해. 그냥 나 이혼하고 너무 힘들어서 잠깐 내가 나쁜 길에 발을 들였었어. 은주야, 나한텐 진짜 너밖에 없어.
너도 내가 제일 친한 친구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네가 나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5억까지도 필요 없어. 2억 5천만. 아니면 2억이라도 빌려줘. 빚만 갚을 수 있게. 예전에 날 도와줬던 것처럼 한 번만 더, 어? 그럼 내가 너한테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게. 이거다. 이 구더기처럼 역겨운 연놈들아. 전 사이좋게 손을 잡고 제 뒤통수를 친 그 연놈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전 그들에게 붙잡힌 양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곤 그 둘의 뺨을 차례대로 힘껏 내리쳤죠. 용서? 난 당신하고 당신 가족들하고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살았어. 당신은 그런 날 계속 농락하고 있었던 거야. 계속 내 친구한테 추파 던지고 야근한다는 핑계로 내 친구랑 바람 피우고 다니고. 당신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어. 알아? 당신 같은 인간이랑 절대 못 살아. 전 먼저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는 엉엉 울던 남편에게서 고개를 돌려 이번엔 친구에게 악을 썼어요. 그리고 야 한정선, 예전처럼 널 도와달라고? 네가 그때 나한테 신세졌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내 뒤통수를 쳤을 리가 없어. 이어? 너 같은 애한테 200원도 아까워. 넌 이제 내 친구도 아니고 지나가는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야. 너 같은 걸 친구라고 믿고 최선을 다했던 내가 등신이다. 니들 둘 다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줄 알아. 전 그 끔찍한 배신자들을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 버렸습니다. 전 구석탱이에 구겨져 있던 남편 가방을 뒤져 차키를 꺼냈어요. 그리고 매달리던 구두를 뿌리치고 차로 향했죠. 그 와중에 남편은 맨발로 절 쫓아나왔는데 전 조수석에 올라타려던 남편을 뒤로하고 쌩안이 차를 출발해버렸습니다. 집으로 오는 내내 친구에게서 계속 전화가 걸려왔지만 전 전부 무시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더니 택시를 타고 온 건지 남편 또한 금세 집으로 따라왔더군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다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못했어. 제발 이혼만 하지 말아줘. 내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당신 시키면 집에서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 저기 저 벽지처럼 살게. 아예 없는 듯이 살게. 제발 용서해줘. 저 벽진 쓸모라도 있지. 당신은 더는 내 인생에 아무런 쓸모도 없어. 애들도 나 혼자 키울 거니까 나가. 당장 나가. 여보. 나중에 이혼할 때 집 처분해서 나눈 한이 있더라도 당장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안 나가면 나 월요일에 당장 당신 직장부터 찾아갈 거야. 거기서 진짜 제대로 개망신 당하게 해줘? 제 으름장의 남편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우선 주섬주섬 짐을 싸서 나가더라고요. 나 우선 부모님 집에 가 있을게. 당신 머리 좀 식혀. 그리고 다시 얘기하자.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 잊지 말아줘. 그렇게 남편을 쫓아냈더니 잠시 뒤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남편이 시댁에 도착해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한다는 말이 더욱 기가 막혔죠. 예, 애미야. 우리 형식이한테 얘기 다 들었는데 애가 잘못하긴 했다만 고작 3개월이었다며. 애죄 친구 잘못도 네 탓도 있으니까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거라. 이런 사소한 일로 이혼하면 끝까지 잘 살 부부가 얼마나 있겠니? 그래도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던 시몬 결국 팔이 안으로 굽더라고요. 전 그런 시모에게 날카롭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고작 3개월이었든 3년이었든 제가 남편을 못 믿게 됐다는 사실은 안 변해요. 네, 저 친구도 남편도 잘못된 죄로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더 보태실 필요는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니 어머님 이런 분이라 남편도 똑같은 자식으로 자란 것 같습니다. 전 그런 집안간 더 가족될 생각 없으니까 이만 끊을게요. 이후 남편은 끈질기게 제게 화가 조금 풀렸냐는 문자를 보냈지만 전 그 문자를 모두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시댁에 퀵으로 이혼 소장을 보내는 것으로
제 대답을 대신했죠. 제 친구는 집에까지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자신의 빚을 한 번만 갚아달라고 애원했어요. 우리가 보통 친구니? 진짜 한 번만 도와주면 나 2번 다시 이렇게 막 안 살게.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너무 상처받아서 그런 거잖아. 나도 너무 힘들었어. 제발 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난 어렸을 때 내 시간, 내 에너지 다 희생해서 널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었어. 네가 이혼한 뒤에도 난 널 위로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근데 돌아온 건 이런 뒤통수뿐이었는데 내가 왜 더 이상 날 갉아먹으면서까지 널 도와줘야 돼? 남편이 배신한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아는 애가 내 남편을 꼬셔? 역겨우니까 우리 집 앞에서 사라져. 나 집에 들어가게. 그럼 나한테 위자료라도 청구 안 해주면 안 될까? 나 진짜 그놈들한테 강제로 돈 다 갚고 나면 돈도 없어. 끝까지 넌 이기적이다. 고작 그 정도 성의도 안 보이면서 나한테 사과하려고 했니? 아니, 난 열받아서라도 꼭 위자료도 다 청구해서 받아낼 거야. 윽박지르면 친구를 돌려보낸 뒤 전 친구 부모님께도 그 사실을 모두 알렸습니다. 당연히 2분은 크게 경악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친구 부모님은 시부모와 달리 정상적인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2분은 충격을 받은 와중에도 제게 진심으로 사과부터 전하셨죠. 제가 친구의 가족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건 복수하고픈 마음 반, 그 친구를 위한 마지막 정 반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가족이 알아야 도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게 제게는 당시 40년 가까이 우정을 쌓은 친구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어요. 이후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 했지만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 이혼 소송에서 이겼고 만족스러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아냈어요. 물론 친구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 받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아이들의 양육비도 다달이 적지 않은 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도 현실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양육비를 받아야 했기에 전 남편의 직장엔 남편의 실체를 알리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 발로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서야 새 법인에 취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친구가 끝까지 남편을 겁박했던 모양입니다. 친구는 절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건 글렀으니 남편 직장에 알리겠다며 2억이라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해요. 끝까지 참 지독한 아이였죠. 하지만 남편은 이판사판으로 그냥 직장을 그만둔 겁니다. 어차피 세무사란 직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역으로 친구와 자신을 함께 붙잡아놨던 깡패 사채업자까지 고소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을 가둬놓은 계획범죄 주범이었던 친구는 결국 1년하고도 몇 개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공범이었던 깡패는 집행유예를 받았다더라고요. 깡패라기에 전과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기에 형을 비교적 가볍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한창 재판 중이던데 친구는 술집 깡패들에게 위협을 받아 결국 살던 집을 팔아 빚도 갚아야 했다고 하는데요. 집을 팔아 돈을 마련하기 전 친구는 자신의 부모님과 오빠를 찾아가 돈을 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 모두 친구에게 큰 실망을 한 채 등을 돌렸다고 했죠. 정선이 엄마 아빠 지금 심정이 말도 아니야. 딸을 술집 여자의 범죄자로 키웠다면서 완전히 시금 전폐까지 하고 있대. 그래서 정선이 걔 오빠랑 그쳐가 정선이 엄마 아빠 챙기겠다고 요즘 많이 왔다 갔다 하나 봐. 아휴, 정선이 걔 때문에 이게 무슨 난리라니. 아무리 그 집안이랑 사이가 좋았다고 해도 정선이 때문에 네가 이혼까지 하게 됐는데 이젠 집안끼리도 웃으면서 못 보지. 엄마에게 듣기로 그렇게 결국 친구는 가족들한테까지 외면당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는 결국 가족도 친구도 돈도 모두 잃고 징역살이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흐른 지금 친구는 아직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은 이혼한 후에도 아이들에게 면접 교섭권을 쓰며 은근슬쩍 제게 미련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또 허튼 소리를 하면 양육비고 뭐고
진짜 새로 들어간 법인에 전 남편의 실체를 확 퍼뜨리겠다고 하니 그제야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전 지금 아이들과 셋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근처 경기도에 사는 언니와 형부가 찾아와 제가 사는 모습을 들여다보곤 해요. 두 사람도 저희 부모님도 갑자기 친구와 남편 모두를 잃은 절 걱정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모두의 걱정에 비해 생각보다 정말 괜찮습니다. 저조차 놀랄 정도로요. 그런 제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더군요. 평소에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만큼 아쉬운 것도 남지 않은 거겠지. 그 지인의 말처럼 전 남편에게든 친구에게든 정말 매 순간 좋은 아내, 좋은 친구가 되어주려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을 너무도 쉽게 배신한 그들을 위해 더 이상 제 소중한 감정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최선을 다해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네요. 고작 3개월의 바람인데 한 번쯤 전 남편을 봐주지 그랬냐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물론 세상엔 배우자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는 분들도 많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만큼 그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전 100번 양보해 아이들을 생각해 전 남편을 용서할 순 있었을지언정 그 사람을 계속 남편으로 두고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또 언제 바람 피울지도 모르는 사람을 보며 불안함에 떨고 싶지도 않았고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전 남편을 곁에 둔 채 고통 속의 삶을 살아가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가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밝고 좋은 기운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 법이랍니다. 적어도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사연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의 도움이나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앞으로 계속 아이들과 함께 행복의 길을 걸어가려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